네, 그러면 시작.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 달 만에 돌아온 큐티 보이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한 달을 여러분. 쉬고 오셨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약간 한국을 좀 약간은 길다면 긴 시간 비워오고 왔는데 그 갈 때 옷차림으로 그 입국할 때 갈아입었더니 되게 춥더라고요. 그래서 겨울이 갑자기 와버렸고 미세먼지도 그에 따라 같이 와가지고 지금 약간 기관지가 좀 안 좋은데요. 오늘은 팟캐스트의 2018년 마지막 방송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고정 패널이었던 무명님과 갓김치님이 동시에 나오셨어요. 사실 그 두 분 동시에 이렇게 같이 방송한 거는 올해 처음이죠. 아, 근데 그게 지난주에 지난번에 했는데요? 사회자님이 안 계셔가지고 제가 딴방으로 사회 보느라고 아, 그렇군요. 그 이제 극적 효과가 사라졌어. 그러니까 사회자고 고정 패널. 그러니까, 그쵸. 내가 원래는 들었어요. 제가 방송도 들었어. 그러니까 안 들은 거 티날 아니 들었어요. 정말 들었어요 제가. 원래 마지막 방송 이래서 원래 고정 패널들이 못 만나는데 마지막 방송에 같이 만나는 이 극적 네. 효과가 네. 이제 큐티보이님의 부재로 인해서 네, 말살당했다. 그랬군요. 하지만 저는 말살 당하지 않았어요. 두 분은 말살 당했지만. 본인의 기회 이 두 사람과 함께할. 그렇죠. 네. 근데 청취자 축하드려요. 중심으로 생각해 주세요. 아 그렇네요. 그 핵심이네. 그렇구나. 그러네요. 너무 자기중심적이야. 중심적으로. 제가 세상이 그러네요. 큐티보이님 제 본- 중심으로 돌아. 제 진짜 항상 제 본 중심으로 그죠. 이게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네. 맞아요. 저만 새롭군요. 네. 매력이에요. 네. 방송도 들어놓고 새까맣게 있고. 네. 저희 인사 좀 할까요? 그래서 제가 말이죠. 서두가 길었습니다. 잘라 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근황 토크를 항상 하는 아니요. 근황 토크. 인사 먼저. 인사도 안 안녕하세요. 하나요? 갓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명입니다. 큐티보이님 먼저 궁금해요. 네, 한 달 동안 궁금합니다. 어떻게 길게 하지 말아야 지내셨는지. 되는데,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한 달 휴가를 쓰고 이제 그 외국을 갔다 왔어요. 15일을 이제 베트남 갔다. 베트남의 최대 체류 기간이 15일인데 15일까지 딱 갔다 왔어요. 주로 이제 3개 도시를 갔고 주로 동굴 탐험과 매일매일 다른 음식 먹기를 실천하면서 15일 동안 15 근데 매일 최소 4끼씩 먹으니까 4끼마다 다른 음식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최소 한 몇 개죠? 하루에 4개씩 15 60개? 한 50개 정도의 새로운 음식을 먹어봤습니다. 겹치는 거 하나도 없이요? 네. 와.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 류의 음식인데 다른 약간 다른 스타일. 예. 그래서 되게 먹거리 여행이었고 제가 좋아하는 동굴을 또 2개 갔다 왔고. 동굴 매니아시잖아요. 네, 저 동굴 그래서 모든 도시에 동굴 있다 그러면 다 가는 어떤 스트야 가지고 배 타고 들어간 동굴을 갔거든요. 정말 좋았고요. 신밧드의 모험 같을 것 같아요. 네, 신밧드 맞습니다. 딱 그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하롱베이 어. 에도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도 갔다 오고 그랬습니다. 혼자 가셨어요? 그 앞전 4일은 가이드는 아닌데 그 여행자 같이 간 사람이 있었고 나머지는 그냥 자유 알아서 그냥 둘이서 헤어졌어요. 4일 동안 그 같이 간 분의 성별이 남성이었거든요. 근데 둘이 이제 그냥 방도 같이 쓰고 침대도 같이 쓰니까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친구인 거죠? 친구이죠. 지인이죠. 지인. 가이드라고 처음에. 그러니까 베트남을 되게 잘 아는 친구여서 가이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이렇게 투어도 좀 같이 다니고 뭐 이런 홈스테이를 갔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계속 우리를 이제 커플로 대해가지고 서로가 기분 나빠했어요. 왜냐면 그분은 게이시고 저는 레즈비언인데 뭐 게이 커플을 갔다고 차라리 게이 커플 갔다고 하든지 뭐 아니면 뭐 그런 얘기 차라리 아니면 레즈비언 뭐 B2B 커플 갔다고 하든지 아무튼 서로가 차라리 그게 나았겠다. 그래서 기분이 상했어. 서로가 이성애자 커플로 자꾸 취급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키어력이 지금 부족한가 보다. 그런 얘기를 뭐 하면서 재밌게 지냈습니다. 네. 그렇겠다. 혹시 네. 뭐 꼭 추천해주고 싶은 것 하나가 있다면? 하노이에 베트남 여성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를 페미니스트를 하면 특히 한번 꼭 가보시라. 왜냐하면 제가 좀 너무 감동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노이에 이렇게 한국으로 치면 서울이잖아요. 중심부에 4층짜리 신식 건물로 그 여성 박물관이 있어요. 근데 물론 뭐 가부장적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시회 1층은 여성과 가족이고 뭐 2층은 여성과 패션이고 이런 건 있는데 하지만 그 전시가 되게 허투루 되어 있지 않고 가족 안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진짜 잘 돼 있고 중요한 것은 3층에 여성과 그러니까 워먼 허스토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역사라는 관이 있어요. 3층에. 거기가 정말 저는 감동 먹었던 게 그 베트남은 예전에 프랑스도 식민 지배 당했었고 미국 전쟁도 했었잖아요. 그 과정에서 투쟁했던 여성들을 몇십 명을 그 주요 인물들을 연역을 하나하나 다 전시하고 그 사람들의 유품이나 그 사람들이 기증한 주요 자기의 어떤 물건들 있잖아요. 그런 걸 다 총부터 칼부터 뭐 해든 시계부터 너무 잘 돼 있고 그 국가에서 그 여성한테 어떤 칭호를 줬는지부터 이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성들을 기리는 네. 관이 3층에 있는 네, 거예요? 여성 아. 러스토리라고 해서 그래서 이 여성에 대한 국가적 자부심과 존경 같은 걸 너무나 정말 전시를 잘 해놓은 그래서 국가주를 발휘하려면 좀 저런 방식으로 발휘하든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 좀 감동 먹었. 뭐 모든 포스터에 여성이 꼭 군복 입고 있다든가 여성이 어떤 종류의 남성과 동등한 직업적을 나타내는 옷을 입고 있다든가 이런 제시물이 되게 많은 거예요. 베트남에는. 그래서 제가 보면서 한국도 생각이 나고 한국도 어쨌든 독립 운동을 했는데 과연 한국에서는 여성 독립 운동가들을 도대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랄까 국가적으로 뭐 제가 그래서 너무 열받아서 막 찾아보니까 딱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독립운동가가 300명이더라고요. 299명인데 그 남성에 비해 뭐 7%인가? 진짜 낮고 그 사람들 유품도 거의 없었겠잖아요. 기록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름이 안 남아 있는 사람들 되게 많겠죠. 그건 애초에 초기부터 이렇게 작업을 해야 그런 자료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좀 비교 사실 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가시면 하노이 가시면 그 여성 박물관을 꼭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좋은 정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의 근황이 궁금합니다. 저 근황이 없어가지고 나 진짜 요즘에 근황이 없네. 일이 좀 바쁘고. 요즘에 그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해장픽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방송 때 카산드라 추천해줬잖아요. 네. 제가 그거를 장난 5시간 동안 봤어요. 근데 연이어가지고 계속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나 그래서 5시간 정주행을 동안 한 거죠. 그게 그게 보는데 그 정도 걸리던데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데. 맞아요. 네. 은근 길어서. 그래서 그게. 밤에 잠깐만 봐야지라고 켰다가 이제 끊지를 못하고 새벽까지 계속 봤는데 너무 재밌는 와. 거예요. 근데 끝에 완결이 안 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진짜. 그 작가님이 그 본인 블로그에 연재하는 그 가족 관련한 얘기 본인 그런 거 뭐라고 하죠? 생활툰 같은 네. 거로 연재하세요. 그거 봐도 되게 이 딱 그 현실이 어떻게 담겨서 그분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네 진짜 많이 응원하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발 완결까지 꼭 네. 완주해 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니까 다행인 재밌기도 거는 그 다음 만화 그 웹툰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볼 수가 있어서 네 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게 좀 문턱이 조금 높잖아요. 그림체 같은 걸 봤을 그쵸, 때 그림체가. 익숙한 그림체는 아니에요. 요즘 나오는 웹툰이나 그런 그림체라기보다는 되게 한 20년 전에 많이 봤던 약간 그 황민한 종이책, 예, 종이 만화에서 보던 그런 그림체여서 처음이 힘들 수는 있는데 그냥 확 빠져드는 맞아요. 게 있어요. 그리고 되게 어떻게 이때 이런 그러니까요. 내용을 쓰셨지? 그리고 이게 왜 더 이슈가 안 됐지? 그쵸? 저는 그게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왜 이게 뭐 더 더 얘기가 안 저도 됐지? 막 하면서. 저 그게 뭐 일부 이제 이 매체 선택에 집중해주고 뭐 올해 뭐 이렇게 웹툰 뭐 이런 걸로 막 뽑아주긴 했는데 저는 그게 더 대중적으로 훨씬 뭐 덴마도 되게 저 덴마도 좋아하는데 그 이 카산드라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히 페미니즘이지만 네. 대중적 어떤 면에서 되게 대중적으로 통할 수 있는 재밌잖아요. 페미니즘. 왜냐면 갈등이 막 계속 재밌잖아요, 있으니까. 일단. 약간 막장 드라마 같은 느낌이 맞아요. 갈등이 막 폭발하는. 좋아 봐. 맞아요. 재밌던데. 그러니까 정말 긍정적인 의미로 어떻게 대중적 재미라는 의미로. 재미있고 그러니까 좀 더 아무튼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유료전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빨리 보세요. 네, 그게 특기할 만한 근황이네요. 네. 네. 그게 근황이시군요. 네. 저도 별다른 근황 없는데 그래서 뭐가 근황일까 생각해 보니까 얼마 전에 김장을 했어요. 네, 50에서 단독? 아니 단독 단독은 아니고 네. 일정을 이제 엄마가 일정을 이렇게 3가지 선택지를 주는 거예요. 언제 되는지 답을 해라. 저희가 이제 딸이 3명인데 언제 되는지 날짜 맞춰가지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엄마는 3일 이제 3주의 일정을 주면서 되니까 너네가 될 때 맞춰서 와야 된다. 그래야지 절임 배추를 주문한다라고 해서 그때 막 가슴이 막 엄청 뛰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김장으로
가서 네. 가족들을 한꺼번에 만나고 아. 그날 이제 모이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저는 왜 차라리 면대면으로 둘만 엄마랑 만나는 거랑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만나는 거 또 다른 뭔가 폭발력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고 일정이 안 맞기를 또 바라기도 하고 막 했는데 어찌 일정이 맞아서 김장을 하러 가서 그러니까 총 4명이죠. 4명이서 여자 4명이 김장 50포기를 했어요. 많이 하는 편이네요. 요즘에는 많이 그 정도면 많이 하는 편이에요. 많이 했어요. 예, 진짜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일을 못한 거죠. 갔더니 제가 그러니까 김치에 뭐 속을 넣고 막 이런 거를 알고 봤더니 제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저기 가 있어라. 열애. 바로 빠져라. 바로 빠져라. 이거는 그때 또 마침 이렇게 앉아가지고 하는 그 자리 배치 같은 것도 3명이 하기에 딱 좋고 알맞고 그러니까는 그 아무래도 거기에서의 권한이 엄마가 제일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너는 저기에 가 있어라. 넌 이거 하지 말아라. 하는 순간 완전히 면제된 거죠. 그래서 뭐 하셨어요? 그 옆에서 그냥 뭐 필요한 게 없냐 계속 써있고 그것도 약간 마음 불편하지 않아요? 근데 약간 불편하지 않았어요. 좋다. 불편하지 않았고 네 적극적으로 나중에 이제 치우고 같이 했는데 진짜 김장이 보통 일이 아닌데 엄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얼마나 세월이 좋아졌는지 옛날에 너무 고생 많이 한 얘기? 예전에는 이런 절임 배추도 없고 뭐 다 사올 수도 없는 상태였는데 그리고 진짜 추울 때 김장해가지고 그때 동네에서 진짜 사람들이랑 같이 했었던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언제나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주로 관장하는 사람도 엄마나 그 집안의 여성이 하잖아요. 그리고 맞아. 동네에서 해도 다 주도하죠. 여성들이. 하죠. 응. 그런데 끝나고 나서 잔치는 남자들이 즐기는 거예요. 고기 엄청 이제- 처먹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얘기하려고 수육이랑. 연락 처먹잖아요. 그래 이번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좀 열받고 저도 사실 김장 같이 안 하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때 이제 막 김장하는 중에는 안 한 거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저녁에 식사하면서 김장한 거랑 뭐 수육이랑 이런 거 먹으면서 뭐 갑자기 저희 아빠가 김치가 좀 짠 거 같다고. 가만 있어. 진짜. 나무라. 네, 그래서 동시에 저희 딸들이 막 엄청 해댔죠. 그리고 그때 차라리 같이 나도 거들었으면 더 크게 얘기할 텐데. 나도 일을 안 했다. 좀 아쉽기도 하고. 근데 평가가 제일 쉽다고 엄마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럼요. 평가가 제일 쉽지. 맛보는 거 누가 못해 하면서 그 평생 그런 말을 안 하거든요. 잘 엄마가. 그런데 이제 그날은 많이 일도 했고 지쳤으니까 분노를 쌓아서 아니 누가 맛보는 거 못하나 하면서 막 뭐라고 하며 이게 맛이 들면은 괜찮아지는 건데 지금 짜다고 저 아무것도 모르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는 그런 김장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네. 아니 그 김장을 안 보거나 안 해보면 그 김장이 얼마나 많은 뭐가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그냥 고춧가루 버무린 줄 알아. 예전에 그 캐티로이님 아버님 그 생각 사실 했어요 지금. 그때 회장님께서 네.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이거? 얘기했나요? 했던 것 같아. 사무실에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팟캐스트 얘기했던 것 같은데 팟캐스트 얘기했나요? 하지 저희 않았을까?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를 약간 포기하지 않은 어떤 시절에 그래도 어떻게든 아빠를 어떻게 이렇게 시켜 먹고 어떻게든 이렇게 사람 만들어 보고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약간 그 기점이었던 것 같아. 약간 이 사람은 안 된다 쓸모가 없다. 왜냐면 그 뭐지? 다시 생각해도 웃겨. 네, 그러니까 아무튼 절여놓은 건가? 뭐 배추를 짜갈래 하잖아요. 그 짜갈래 반을 4쪽을 내잖아요. 4쪽인가? 내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거를 이제 전화를 해서 지금 그건데 내가 지금 저녁에 지금 일정 있고 할 수가 없다. 잘라놔라. 그랬더니 뭐 되게 건성으로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뭐 또 확인전을 했대요. 그랬더니 잘라놔. 벌써 진짜 자신 있게 잘라놨다. 너무 막 득이양양하더라. 내가 다 해놨다. 걱정 마라. 내가 다 해놨다. 뭐 너 이제 뭐 버무리면 하면 된다. 집에 왔는데 배추를 그 배추 방향 짜가는 방향을 그 알죠? 심부터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날라리 흩어지게. 한번 그러고 있나 봐. 그렇게 잘라놓고 눈물 나. 엄마가 이제 막 거의 이제 폭발한 거죠. 거의 진짜 정말 왜냐면 알겠죠? 막 그러니까. 머리 터질 정도 폭발한 거지. 진짜 또라이인가? 자기가 진짜 처음에는 날 엿먹이나 진짜 일부러 이랬다. 하기 싫어가지고. 근데 진짜 전혀 아닌 생각을 거- 못하니까 예. 이 만들어진 원리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는 없이 거죠. 그냥 그래서 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화를 더 돋군 거는 아니
어차피 먹을 때 다 자르잖아 그렇게. 뭐 이렇게 자르잖아요. 먹을 때 자르는 그 방향. 그러니까 그 생각해봐. 근데 그 사람이 김치를 먹으면서 산 세월이 몇 년이에요. 다 성인 돼서 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를 그렇게 한다는 게 이게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또 예전에 개복치님 아버님이 이거 여기서 팟캐스트 얘기한 적 있는 것 같은데 비슷하게 아무튼 딸기를 씻으라고 했는데 딸기를 수세미로 그래가지고 다 뭉개져서 정말 침만 남아있었다고. 그래서 다시는 그런 거 시키지 않고. 근데 이런 게 정말 약간 이거는 그 사람의 모를 수도 있지의 영역을 약간 넘어선 너무 집안일을 관심을 갖지 않고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벌어지는 정말 거잖아요. 주방에 발 한 번 들이지 않은 거죠. 왜냐면 김치가 다 썰어져서 식탁에 아주 예쁘게 올라온 것만 네, 그쵸. 봤으니까 그쵸. 김치 포기 김치를 꺼내서 써는 과정이 그쵸. 어떻게 되는지 이런 그리고 거조차 또, 모르는. 네, 또 중요한 문제는 여기서 내가 잘 이거 어떻게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자신이에요. 자존심이 이거 자신이에요. 뭐 이 정도쯤이야라는 네. 마음으로 수세미로 그냥 써버리거나 가로로 잘라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지. 그거를 그러니까요. 그 기점으로 정말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을 다 거의 내려놓는, 내려놓는 어떤 안 되는 거야. 이게 인간의 어떤 힘으로 안 된다. 그런 이제 그다음부터 아무도 안 시키더라고요. 진짜 솔직히. 네. 좀 배울 건 배우면서 살아야죠. 그러니까요. 안 배워 된 것이 이제 권력인 거죠. 그렇죠. 개판을 그쵸, 쳐도 몰라도 되는 개판을 거. 쳐도 일상 영위가 가능한 이제 그치. 그 사람이 어떤 가진 권력을. 최근 이슈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최근에 그 방송이 김나영 씨가 그분의 이제 배우자 분이 자산운용을 아마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200억대 부당이득 취득 혐의로 구속이 된 거예요. 이게 알려졌고, 근데 이제 김나영 씨는 자기 사과문 같은 입장문 같은 걸 올렸는데 아 그래요? 소속사에서 아니, 본인이 올려. 근데 정말 이렇게 그런 부당한 일을 하는 사람인지 몰랐고 단순히 그냥 무슨 증권 관련된 일을 한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다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산운용한다, 뭐 상품 취급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이거 알고 너무 놀랬다 이러면서 이제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남겼고, 그래서 이 여파로 약간 이 김나영 씨가 녹화를 마친 거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편집될 예정이라고 이제 기사가 통편집해서 드러낸다는 거죠. 네, 통편집해서 드러낸다. 봤을 때 근데 약간 비슷한 케이스들이 있었긴 했잖아요. 그렇죠. 저 자세히는 모르긴 하는데 제가 연예가 뉴스 잘 몰라서 근데 뭐 박혜미 씨도 비슷하게 남편의 어떤 범죄, 음주 네, 운전. 그게 있었고, 근데 그런 것도 생각나면서 근데 또 최근에 또 그 마이크로닷이라는 그 래퍼인가요? 아무튼 그 사람의 거예요. 가족 부모가 예전에 이제 사기를 크게 쳐가지고 야간 돈을 도주했죠. 그거가 밝혀지면서 마이크로닷도 방송에서 다 나갔죠. 나간 것도 이제 겹쳐 생각나기도 하고 또 김구라 씨도 아내분 그건 또 뭐였더라? 그것도 빚과 관련된 거였나? 빚이었어요. 이혼하고 뭐 빚. 사실 이제 그 연예인 소위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연예인만한 공인이 없죠. 그러니까 공인이 이제 가족의 어떤 걸로 연루되어서 같이 사과를 하거나 이제 뭐 그런 류의 일들 중에 이제 하나로 생각되기는 했고 좀 고민되긴 했어요. 이게 이제 특히 딱 그냥 김나영 사건 생각했을 때는 이 여성이고 근데 왜 남편의 일로 이렇게까지 막 본인이 사과하고 편집되어야 하는가 처음에는 막 뭐야 막 이런 생각 들었는데 또 생각해 보니까 그냥 김나영 씨 본인의 입장에서 가족 사회 사이에 이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방송에 나와서 웃고 막 이런 모습이 나가는 건 원치 않을 수도 있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아니야 본인도 본인도 그렇게 그런 모습이 나가는 걸 진짜 싫을 수 있겠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이제 편집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그 과정을 모르는 거긴 하니까 그래서 막 그거를 뭐 되게 막 여성 차별적인 걸로 문제다라고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그렇긴 한데 어쨌든 너무 이제 가족으로 묶는 게 전 세계 어디나 다 그렇긴 하잖아요. 부부를 묶어서 공동 책임을 지우고 부모가 잘못했으면 자식도 그걸 하고 자식이 잘못했으면 네가 어떻게 키워서라는 식으로 부모한테 얘기하고 약간 이런 문화에 대한 좀 답답함? 아 정말 어디까지 사과해야 돼 내 부모에 대해서 혹은 내 자식에 대해서 약간 그런 거랑 또 하나는 근데 이걸 일반화할 수가 없어서 얘기하기가 되게 염려스럽기도 한 제가 잘 모르는 것이기도 해가지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뭐 김구라 씨의 뭐 배우자가 그런 일을 했을 때는 김구라 씨에 대해서 되게 더 동정적이고 약간 그 아내를 되게 비난하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은데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정말 많이 본 댓글은 이 김나영 씨에 대해서 멍청하다? 남편이 그런 걸 몰랐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그 돈만 보고 이렇게 좋아서 결혼했지 막 봐라 네 돈 보고 결혼한 여자고 이렇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런 남편 돈으로 호의호식했다 그러니까 너도 책임을 져야지라는 식의 사실 근데 그 사람도 경제생활 하는데 돈 버는데 약간 이런 되게 온도차가 좀 있긴 하다 그런 생각은 들었어요. 그 저는 이거 어떻게 딱 구분해서 얘기해야 될지 저도 약간 어려움 가족주의 문제도 있고 근데 저는 최근에 약간 일련의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크로 다 또 이 경향 안에 들어간지는 약간 저는 좀 적어되는 거 있는데 그 박혜미 건 말고 그 돈 사건 일으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사기 근데, 문제 예. 같은 거. 근데 이게 빚지는 저는 거. 한편으로는 이 와이프 자기 딸이든 자기 뭐 아내든 그러니까 배우자의 약간 이 연예인으로서의 그 이름을 이용하죠. 이용해서 막 연대 보증을 막 맞아요. 서게 한다든가 돈을 막 투자 받는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일을 벌이는 이 뭐랄까 집안 남자들 왜냐면 저는 약간 비슷하게 연결되는 게 김나영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뭐 지금은 그러니까 어떤 부부 관계이긴 하니까 근데 뭐 예를 들어 최근에 그 이것 그 차혜련이라고 그 그분도 배우 뭐가 있어요. 있었어요? 네, 터졌어요. 누군지 알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그 원더걸스 예언도 아, 아버지의 맞아요. 사기 네, 맞네요. 건으로 네. 연루됐고 그리고 최근에 또 휘인 또 터졌어요. 지금 제가 연애 통인가 되게 똑같은 거예요. 너무.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굉장히 집안 가족들을 아에 대한 아무런 의무를 하지 않은 그리고 심지어 막 길게는 몇십 년, 짧게는 몇 년 가까이 가족과도 거의 이제 단절되고 이혼 돈 문제를 계속 일으켜서 된 아버지가 이 딸의 명성을 이용해서 담보로 내가 걔 아빠니까 투자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끌어다 쓰고 안 갚아. 네, 안 갚고 정해놓은 무슨 시나리오가 있는 것처럼. 근데 이게 그 다른 건하고 마치 똑같은 선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빵빵 터지는 것이. 그러니까 마이크로 다 이후에 이게 계속 폭로가 됐거든요. 이 가해 피해자들이 똑같은 케이스라면서 이렇게 썼는데 그 되게 젠더적 양상이 되게 다르네요. 거예요. 아니 이거 그냥 기사 보고 그 뒤로 계속 뭐 비투라고 하면서 미투를 정말. 제가 이상한 순서 좀 그거를 만들지 마. 그거를 헤드라인으로 자꾸 나도 뽑는 떼였다. 기사들을 보면서 그런 방식의 접근이 사실 미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 보여주잖아요. 그 기자가 가진 거.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이런 건들을 비투라고 하면서 너무 저열해. 네, 진짜 그래서 그게 저는 걱정이고 일단 아니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나도 사실은 어떤 연예인의 가족 뭐 누구 아버지 뭐 누구 가족 친척 누구한테 이렇게 사기당했다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미투에 빗대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그리고 그 김나영 씨 건 같은 경우에도 잘못한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구속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 가족으로 묶여가지고 원망하고 싶거나 그 사람이 나왔을 때 고통받는 누군가가 있을 수는 있겠죠. 보고 봤을 때 왜 저 사람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내가 피해자여가지고 누군가 피해를 입은 거니까요. 네.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저 사람이 안 나왔으면 하고 바라는 것과 정말 김나영 씨를 인신공격하는 그쵸, 덮어두고 뭐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냐라는 둥 네. 알았으면서 그런 거 아니냐. 어떻게 모르냐는 좀 네, 문제로. 근데 너무 모를 수 있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정말 너무 배운 모를 것 공화야. 같은데? 몰라요. 저는 우리 아빠를. 아니, 우리 아빠도 그렇고 아니 저희 그러니까- 파트너도 제가 단체 일을 하는 건 알지만 그 안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막 구구절절 그렇죠. 얘기하진 않잖아요. 갑자기 구분될 수 있잖아요. 사실. 네, 근데 사실 모르는 구분될 수 있죠. 근데 모르잖아요.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정말 알고 같이 한 거면 같이 책임지겠죠. 그쵸. 그게 아닌데 왜 그 사람까지 해가지고 엮어가지고 몰랐을 리 없다라고 하며 그게 그리고 그분도 방송하고 본인 뭔가 일하면서 그래서 제가 사과문 본 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본인 이제 경제 활동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기댄 게 아니다라는 방식의 글도 사과문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저도 경제 활동을 하고 제가 연예인인 거를 뭐 그 상대방이 잘 연예인의 직업에 대해서 정확히 몰랐듯이 그 상대방도 상대방에 대해 나도 정확하게 아는 게 없었던 거다라고까지 왜 얘기를 해야 되냐고요. 그러네요. 그걸 꼭 설명해줘야지 너무 아니야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피해를 겪어서 그 사람의 가족이 나오는 것 때문에 고통받거나 하는 그런 감정적이거나 심정적인 거는 당연히 공감이 되나 그것과 별개로서의 공격을 하는 제3자들의 비난이나 그런 것
정말 문제적인 그런 댓글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정말 가족으로 많이 엮잖아요. 가족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는 뭐 그 등본에 같이 뭐 나오거나 그런 이제 혈연으로 얽혀 있다고 해가지고 가족으로 다 떼면 나오는 사람들. 네, 너무나 가족주의. 아마 그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라거나 그런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가족들이랑 그렇게 끈끈하게 살고 있지 않을 수 있는데 본인 가족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뭐 자주 보고 막 애틋하고 이러지 않은데 혈연이라고 해서 제가 뭐 하고 사는지 잘 몰라요, 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냥 가족으로만 엮여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이 온전히 나의 잘못이 되어야 되는 거는 분리해야죠. 며칠 전인가요? 얼마 안 됐죠. 네. 주말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주말. 토요일 3, 4일 전. 네,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 네, 그때 그 KT 아연 지사의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죠. 그것 때문에 이제 KT 아연 지사에 해당되는 회선이 해당되는 모든 전 지역 서대문구랑 합정 홍대 다 포함, 마포구, 은평 일부 지역까지 뭐 전화기부터 집 전화긴 당연하고 어쨌든 KT 회선이 관련된 모든 뭐 인터넷부터 TV까지 다 이제 끊기는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그때 뭐 저는 이제 그날 토요일 날 약속이 있어서 저는 SK거든요. 근데 요즘에 휴대폰 때문에 약속 좀 두리뭉실에 잡잖아요. 몇 시 대충 어디쯤 거기 보자. 오면 전화해라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간만에 아는 사람들이랑 뭐 그 근처에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 사람들 모든 사람이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근데 공교롭게 그날 그 세 사람이 있었는데 세 사람 다 KT였던 거예요. 근데 합정에 그런 사람들 100명이 있는 거예요. 갈 곳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 다 느낌이 와. 무튼 그날 이제 난리가 났던 그래서 아니 네. 저는 사실 KT가 아니어가지고 네. 집에서 문자가 왔어요. 네. 뭐 뭐가 안 된다고 불이 났다고. 근데 모두에게 보내주긴 근데 좀 했군요. 웃기지 그걸 않아요? 보면서 그래서 KT 쓰는 사람들은 이 문자를 못 받을 텐데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긴급 재난 문자로 문자가 오는데도 네, 네. 못 받나요? 수신이 안 돼요? 안 됐어요. KT 다 아예 안 먹통이었던 됐어요. 것 같은데? 먹통이었어요. 아예. 네. 아, 그리고 어느 시기 지나니까 긴급 전화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그러니까 순간에는 긴급 전화는 다른 회선 쓴다고 해서. 모든 것이 안 됐. 아무튼 그 재난 문자 못 받았다고. 그 트위터에서 이제 이 화제와 응. 뭐 KT 쓰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올라오는데 KT 쓰는 사람들은 트위터에 접속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 영문을 정말, 모르는. 특이한 상황이다 이것과 그리고 이렇게까지 완전 전멸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처해야 한다는 걸 약간 처음 경험한 거죠. 인터넷이 안 됐을 때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안 됐을 때 완전 그 문명 속에 고립된 섬처럼 되어버리는 인터넷도 안 되고.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고립돼서 모여 있는 건 아니지만 개별 다 떨어져 있지만 그들이 고립되어 버리는 이상한 맞아요. 현상이 처음 목격이 된 거고 이럴 때 아무것도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에 너무 충격. 좀 그랬었어요 저는. 저는 네. 맞았어요. 저는 제가 그 코인 세탁소에 갔거든요. 네. 이 문자를 받고 저는 KT를 쓰는데 재난 문자가 온 거예요. 그렇게 화재가 났다. 그래서 통신이 그때 당시에는 그 아현동이 마포니까 마포구만 안 된다라고 저는 그때 긴급 재난 문자 받고 네. 코인 세탁소 가려고 제가 용산구에 있는 코인 세탁소를 이용하거든요. 빨거리들을 이제 챙겨가지고 갔어요. 근데 안 되는지 몰랐어요. 그 코인 세탁소 내에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그냥 게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지 몰랐는데 갑자기 보니까 위에 하다가 게임하다 한참 하다 보니까는 위에 서비스 안 됨이라고 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세탁기 돌리던 한 40분 정도를 몰랐고 그래서 안 되길래 왜 안 되지? 여기도 안 되나?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알아볼 방법이 없는 그쵸, 거예요. 안 용산구에서도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마포만 안 된다고 했는데 왜 여기도 안 되는 거지? 내 핸드폰이 고장났나? 막 해서 당황스러워가지고 근데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되게 이상하죠. 이상하고 그 순간 근데 진짜 고립된 거예요. 외부에 나오긴 했는데 어디에 연락할 수도 없고 이게 잘못했다라고 제가 연락받을 그런 방법도 없고 그리고 사실 이제는 집 전화도 없고 이것만 이용하잖아요. 핸드폰만 거의 이용하고 그것도 인터넷 기반이고 뭐 어디 접속해서 하려고 해도 집에 것도 사실 KT거든요. 다 안 되는 거예요. 가게들의 그 카드 단말이 그것도 안 됐대요. 그것도 안 네. 되어서 근데 요즘에 현금으로. 현금 안 갖고 다니잖아요. 네. 난리 웬만하면. 났죠. 그래서 정말 많은 게 안 되는 상황. 저도 그때 홍대 다 현금 그러니까 안 된다고 다 써붙여 놓고
현금으로 다 받으니까 사람들이 그럼 ATM기를 막 몰려가요. 근데 ATM기가 일부 또 KT 회선을 쓰는 ATM기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무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리고 막 공중전화에 진짜 약간 재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 사회를 대혼란에 빠뜨리기가 참 정말 쉽다. 쉽다. 그래서 요 전화선들 모여 있는 KT 포함해서 이렇게 여기저기 이렇게 꽂아가지고 테러하면은 완전 그러니까 끝나는 거잖아요. 지금 또 화재의 원인을 알 수 없는 게 방화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내선 그 과열로 불이 난 거로 약간 보이는 것 같은데 지금 복구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사람들이 공중전화에 대한 필요성을 정말 그러니까 뭐 한두 사람 할 수 있어요. 갑자기 휴대폰이 없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되게 대규모의 사람들이 이 공중전화의 중요성을 너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공중전화가 저가 이제 99년도에 50만 대였대요. 근데 지금 7만 대래요. 그러니까 20년 사이에 공중전화가 뭐 10분의 1 규모로 남은 거예요. 근데 그게 수익성 이유로 다 철거를 한 거거든요. 이런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KT가 원래 이제 한국전기통신공사라고 공공기관이었다가 이게 민영화됐잖아요. 그러면서 수익성 없는 사업들을 다 이렇게 자회사로 몰고 다 하나 쳐내기 시작한. 그래서 이게 특히 이 통신이라는 건 되게 공공재다. 저는 이런 생각이 이번에 되게 강하게 들었고, 기사 보니까 KT 이거 지금 복구하는 인력들 전부 다 비정규직이거나 파견직인데 막 20시간씩 40시간 지금 잠을 못 자고 지금 이거를 기술직들을 대부분 다 비정규화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서 투입돼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이런 얘기도 진짜 연결해서 노동 문제뿐만이 그러네요. 아니라 우리가 뭐 전기나 다른 것들도 굉장히 민영화되는 것이 되게 문제적이라고 얘기할 때 이 통신은 어느 순간 되게 완전 100% 거의 민영화가 돼버려가지고 민영화가 된다는 거는 수익성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렇죠. 사실 이제 공공 안에 있어야 공적인 가치 위주로 그렇죠. 움직이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돈이 안 된다고 내쳐지는 게, 저는 그래서 네. 생각나는 게 되게 비슷하게 약간 다른 문제일 수 있는데 그 지하철 같은데 이제 네. 직원을 없애잖아요. 예를 들면 창구 직원이 없어지고 막 이런 식의 방식이 자동화. 과연 괜찮을까? 이런 생각 들거든요. 어떤 식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이 없고, 있더라도 만약에 되게 비정규직의 임시직인 경우에 책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되게 불안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저는 연관에 생각나는 게 최근에 KTX 사고가 있었잖아요. 오송역에서. 네. 저는 그것도 약간 문제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때도 그 한 700명 정도가 타고 있는 열차에 직원이 3명이 타고 있었던 거고, 사실은 이제 굉장히 필요 없는 서브 인력을 두지 않고자 하는 정책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비용을 절감하기 네. 위해서 그렇게 운영이 되었던 거고, 네. 그래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뭔가를 챙겨놓는 일은 되게 비효율적인 일이니까, 수익이랑 상관없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 걸 되게 하지 않는 방식의 운영을 하면서 엄청 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말로 큰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류의 거랑 되게 겹쳐 생각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저는 다 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그 오송역 그것 관련해서도 기사를 봤는데, KTX 그 여성 승무원 같은 경우는 안전을 담당하는 그게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했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안전 교육을 받은 사람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매뉴얼은 없었대요, 진짜. 그래서 이 순간에 뭐 이렇게 나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없으니까 되게 승객들한테 나가실 분들은 나가시고 뭐 되게 약간 이상하게 그래서 되는 개인이 네. 그냥 선택해가지고 네, 왜 네. 막 네. 나갔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몇 시간 가까이 거기 갇혀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무런 매뉴얼이 없는. 또 하나는 뭐냐면 KT가 통신을 되게 원래 공기업일 땐 되게 분산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토지를 매각하고 맞아요. 합쳐. 네, 그거를 이제 수익성 위주로 이제 돌리면서 계속 모은 거예요. 집약을 한 거예요. 합쳐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네. 사태가 아끼려고. 발생한 건데, 저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이런 공기업에서 민영화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되게 전 사회적인 사람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러게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자체로 재난 상황이 되다니. 황당하죠. 정말 근데 재난 상황에서는 너무 취약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정말 화재든 뭐든 그냥 그렇죠. 그냥 취약성이 할 수는 완전히 없어요. 노출되어 있는 신고도 건데. 못하고. 그랬을 때 사실은 정말 진짜 사회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처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피해를 더 겪었죠. 네. 위험에 바로 노출되는 그런 그래서 문제가 이번에도 노인 한 분이 이 119 긴급 신고를 못 해가지고 음. 전화가 끊겨서 집에 음. KT 그것 때문에 이제 사망했다라는 기사가 났고, 응급실에서도 이 회선으로 되게 그러니까, 움직이다 보니까 네, 그날 난리가 온라인에. 났다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진짜 긴급한 응급 환자가 있었다라고 있잖아요.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 사회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 그런 거 하려고 있는 건데, 네. 정말 제대로 굴러가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마지막 방송이니까 네. 올해는 좀 어떤 굵직굵직한 또 페미니즘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너무 많았죠. 네, 많았죠. 사실 있었잖아요 음.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많았고 미투 운동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검찰 내 성폭력 제기되는 다음에 그리고 뭐 안희정 지사도 있지만 사실은 언론에 얘기되지 않은 굉장히 많은 그 증언 운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가 이제 다른 친구한테 전해 듣기로도 자기 이제 회사에서 어떤 분이 되게 오랫동안 참고 있었던 이제 자기 상사에 의한 성폭력을 회사에 이제 고발 같은 걸 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징계 처리가 되었고 그분은 사실 굉장히 욕을 먹었대요. 피해자분은 그 안에서 별로 지지받지는 못하는 분위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쨌든 결혼하신 분이었고 남편이 되게 이걸 지지해줬고 그런 상황 속에 자기는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꽤 여자가 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회사의 비정규직이고 더 나이가 어리거나 비혼인 여성들은 정말 더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근데 이분이 이렇게 고발하게 되기까지 이 사회적인 미투 운동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회사가 이거를 그냥 적당히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기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방금 얘기한 그런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런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게 크고 작게 되게 전사회적으로 많이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미투 운동 각각의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고 그 운동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끊임없이 이걸 계속 이슈화하고 이게 어떤 문제인지를 계속 얘기하는 작업들이 되게 중요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3월에 했던 2018 이어 말하기 2018 분 동안 그 끊지 않고 근데 그때 진짜 뭐 사회 유명 인사가 아니라 진짜 일상에서 내가 겪은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저는 이런 자리가 진짜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 어쨌든 막 뭐 비웃을 너 그러다 미투 당한다 이렇게 비웃는 남자들도 있지만 저는 한편으로 남성들이 쫄려서 그런 거라 생각하거든요. 쫄리니까 그걸 허세 부리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남자들 쫄림이 약간 허세 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정말 어떤 권력이 있어서 비웃을 수도 있지만 한편은 되게 쫄린다. 그러니까 저렇게 비웃는구나라는 생각도 진짜 되게 저는 많이 들었고 그리고 그 안희정 것만 해도 과거 같으면 1심에서 그렇게 나면 여론이 완전히 저는 뒤집히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고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농후한데 저 거봐 무죄 났잖아요. 전 재판이 모든 걸 보여준 것처럼. 네, 근데 굉장히 팽팽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론도 그 맥락에서 저는 뭐 남배우 A 사건이라던가 그리고 또 완전 아주 과거부터 투쟁해왔던 일이지만 2012년부터 투쟁해왔던 일이지만 그 르노 삼성 자동차의 직장내 성희롱도 최근에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요. 저는 그 분명히 사회적 영향을 되게 받았다 생각하거든요. 네. 대법원에서 가해자와 사측 그러니까 회사의 모든 책임 2차 가해까지 다 인정한 거잖아요. 저는 분명히 어떤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성과가 그 남배우 A도 네. 유죄 판결로 났죠. 확정됐고요. 네. 집행유예가 나긴 했지만 어쨌든 형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도 되게 짚어보고 싶었다라는 싶었어요. 되게 그랬습니다. 아니 정말 미투 운동이 성과가 있는 게 왜 안희정 사건 이후에 백래시도 더 심해지고 사실 되게 싸우기가 어려워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서 집중되는 이목이나 이슈가 더 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아서 나오는 긴장이 되게 긍정적인 엄청나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정말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가해자 교육을 마쳤는데 그 가해자 교육에서 그 사람이 이런 미투 정국이어서 내가 좀 더 가혹하게 뭔가 이 사건이 처리된 것 같다라는 방식의 이야기들을 그 이제 여러 군데에서 한다라는 식으로 풍문이 그렇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자기 의견이 네, 근데 정말 그런 풍문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미투 정국이 하겠죠. 너무 많이 하잖아요. 미투 정국 때문에 억울한 사람 나오는 거 아니야? 미투 정국 때문에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더 막 못 살겠네. 막 이런 남자들 못 살겠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저는 얼마나 좋은 효과이며 그 전에는 얼마나 살기가 편했으면 지금 그거 이제 못 살아도 되지 않나. 미투 운동 되고 누군가가 고발하는 것 때문에 자기 긴장한다라는 그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게 너무 좋은 긴장감이잖아요. 그리고 너무
얼마나 좋아요. 다른 잘못할까봐 미리 알아서 긴장하게 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런 백래시가 아무리 있어도 이게 엄청 정말 효과가 대단하구나. 그 맞아요. 백래시를 하는 그 공격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되게 보여주고 아까 큐티브이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진짜 몸집을 더 허세처럼 막 크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게 이 백래시에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네. 사실은 엄청 쫄아있고 긴장하고 있다라는 게 그리고 이전에 겪지 않았던 불편을 겪고 있고 특히 사건을 처리하는 재판부라든지 회사나 이런 조직 내에 무언가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냥 지나갔을 때 더 큰 일이 발생하는구나. 그 큰 일을 내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책임이라든지 이런 긴장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은 지나가지 않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고발됐던 여러 사건들도 그래서 막 이슈됐던 사건들도 회사가 이전에 했던 태도와는 다른 방식을 취한다거나 더 적극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한다거나 하는 방식의 이제 다른 선택들을 하는 거를 볼 때 더 역시나 더 이게 알려지고 해야 되겠구나. 언론에서 저는 언론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일단 언론에서 더 많이 이런 걸 보여줘야겠구나. 집중되는 몇 명 유명 인사에 대한 사건 말고도 정말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스쿨미트도 또, 생각하면 네. 사실 이제 그런 자장 속에서 엄청나게 터져 나온 거잖아요. 한 개의 학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개의 학교에서 그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만들어지게끔 하는 추동력으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진짜 유의미하죠. 그리고 뭐 학교 안에서는 막 색출한다는 등 처음에는 막 강경에 나오지만 그게 막 기사화되고 이러면 또 그런 거에 엄청 눈치 보잖아요. 그쵸. 저는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성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눈치를 봐야죠. 그래서 근데 물론 스쿨미투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네. 그래서 더 이슈화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싸우는 사실 학교에서 소속된 채로 그 고등학교에 중고등학교에 소속된 채로 학교와 대상 싸운다는 게 진짜 이거는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너무 왜냐면 그 위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중고등학교는 특히. 음. 그래서 저는 그 분들과 더 많이 연대도 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 개별적인 마음도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어쨌든 그것이 되게 이슈화 됐을 때 눈치를 보고 압박을 느끼고 이런 사회를 만드는 것은 모두 우리의 다 성과이기도 하다라는 생각 들고 저는 그리고 뭐 언론에 보도된 몇몇 유명 인사들도 무혐의 판정 나고 그러잖아요. 무혐의라던가 뭐 무죄라던가 뭐 나는데 저는 그것도 그것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법이 굉장히 여성을 지켜주지 않고 여성의 언어에 밖에 있고 굉장히 남성 체계에 있다라는 거를 엄청 강렬하게 인식한 계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법을 바꿔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아. 그 무죄 났으면 무죄겠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많은 미투가 일어나는데 저렇게 계속 무죄가 나는 거는 이거는 좀 이상하다. 약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식을 안 가진 남자들 빼고 이라면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굉장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계속 이렇게 무죄가 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방관할 수는 없으니까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 주시해야겠죠. 그러니까요. 재판부에 네. 대한 신뢰는 계속 하락하지만 그래도 재판부를 독려하고 좋은 판결을 낼 수 있다라고 내라라고 자꾸 요구해야 되는 그리고 어쨌든 날치고. 상황이죠. 네. 네. 근데 신뢰도 많이 하락했죠. 네, 신뢰 많이 하겠죠. 우리가 그동안 올해 팟캐스트에서도 계속 많이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사회적으로 막 끌어오르는 건 있는데 이제 제도권 안에 정치권에서 그거를 이제 처음에는 되게 막 받아서 뭐 되게 대대적으로 할 것처럼 막 것처럼. 발표하고 막 엄청 막 시행 계획 뭐 총망라 해가지고 발표하고 이랬지만 사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막 실효성 있는 그리고 진짜 장기적인 그 지향과 어떤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정책 혹은 기구 어떤 법 이런 걸 만드는 데에는 정말 소극적인 거예요. 아예 된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진짜 이 격차가 되게 크다. 이 대중들의 요구, 국민들의 요구와 정말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의 관심과 의지가 너무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계속 역할이어야 될 것 같고 운동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런 와중에 또 뭐 불법 촬영 이슈도 그쵸. 그 네 이슈를 얘기를 안 얘기하지 할 수 않을 수 없죠. 없죠. 엄청난 또 이 이슈가 터진 게 되게 홍대 그 누드 모델 그 사건으로 편파 수사에 대한 문제. 네,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도 그게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다르다니. 저도 나도 어느 정도 나도 순진했나? 국가를 그래도 그 공권력을 조금은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저는 국가가
반은 방조하지만 반은 그래 저 수사가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되게 믿었던 것 같은데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들이 다 그것을 아니었구나. 일주일 만에 막 포토라인 세우고 저 오마들을 저 수사할 수 있고 막 이런 뭐 이런 게 가능하구나라는 계기가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불법 촬영에 대한 얘기들을 근데 불법 촬영에 대한 이슈를 계속 끌어간 건 전 진짜 여성들의 힘이었다고 생각하고 정말 네, 장기적인 집회로 계속 갔었고 또 그것이 같이 가가지고 최근에 그 웨파들 카르텔 폭로된 거 방식은 진짜 짜증나긴 하지만 어쨌든 와 이게 정말 여성들을 거의 착취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거대 산업 속에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 계속 알려내고 있는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 진행형의 이슈인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열받게 했던 건으로 그 금융권의 채용 성차별 이 이슈도 네, 엄청 큰 일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들 분명히 성차별이 분명히 있는데라고 생각했던 것이 되게 물증으로서 점수 조작을 했죠. 딱 나왔을 때 그 분노 그리고 이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 어떤 기관에서의 그 뜨뜻미지근함을 보면서 이제 느끼는 이제 분노가 있었고 그걸 이제 문제 제기하러 다 같이 가가지고 그 은행 건물 벽에다가 막 이렇게 종이 같은 거 붙여놓고 막 항의하는 말들 붙여놓고 이랬던 경험들 이런 게 그러니까 불법 촬영 이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미투도 그렇고 다 이제 우리는 이제 운동을 하는 단체에 있다 보니까 더 이제 그렇기도 한데 근데 아마 그런 현장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되게 많이 다 느끼고 있을 것 같은 게 그거를 막 달려들어서 같이 싸우는 경험 같은 게 되게 많이 했잖아요 올해.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없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매년 평생 있었잖아요. 평생 있었던 일인데 반복되고. 달라진 건 그거에 싸우는 경험이 쌓였다는 게 달라진 거지 이게 새롭게 그런 일들이 터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올해 돌아보면 진짜 막 사건 사고 많았지 너무 힘들었지 너무 진짜 개떡 같았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개떡 같음을 특별히 많았던 게 아니라 그 개떡 같음을 오히려 같이 느끼면서 같이 분노하는 경험으로 남았기 때문에 되게 다른 힘을 주는 해였던 것 같아요. 올해 돌아보면. 맞아요. 저도 그 생각. 그러니까 약간 짜증나고 이런 세상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이런 게 폭로되고 이거에 분노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걸 되게 확인하는 한 해이기도 한 거예요. 물론 그 분노가 제대로 뭔가 완결성 있게 해결되지 않는 이거에 대한 분노도 계속 있어. 왜냐면 계속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이 분노를 왜 제대로 안 받아? 막 자꾸 혼란이라 표현하고 이것도 진짜 맞아요. 그런 맨날 불렀다고 그런 분노가 켜켜이 쌓이지만 한편으로 이게 내 혼자 분노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다 되게 같이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분노할 거고 이 분노가 그냥 이걸 안 받아준다고 해서 지치지 않겠구나. 네, 그렇죠. 네. 낙태죄 폐지도 지금 위헌 걸려 있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미뤘단 말이죠. 지켜봅시다. 어떻게 하는지. 정말 낙태죄 폐지도 올해 정말 진짜 올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해도 안 올해 되면 정말 뭐 퍼포먼스에 앞에 기자회견에 뭐 토론회 진짜 어마어마했죠 올해. 사실 아니, 오늘 그리고 아침에도 될 거라는 기자회견을 그런 게 했는데 있었는데. 아니, 왜냐면 이제 임기가 이제 끝나고 왜안 하는 될 게 리가 없을 있으니까. 거다라고 그 했는데. 올해 어떤 이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이게 될 줄 알았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미루냐 진짜. 그건 진짜 허망하게. 진짜. 네, 그리고 이 현실을 살고 있는 여자들이 겪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동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루에도 몇 명이 임신 중자를 지금 불법적으로 하느라고 그 고통을 겪고 있다는 거에 대해 생각을 안 하는 거고 이건 진짜 너무 그 자체로 너무 규탄할 만한 일인데 지켜보자고요. 미뤄내는지. 네. 내년에는 언제 판결이 날 거라고? 예측할 수 없어요, 사실. 네, 전혀 예측할 수 계속 없고. 모르는 거 아니야 또 그것도 내년에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게끔 계속 이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거고 마침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헌법재판소 앞에서 1인 시위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할 거예요. 평일에 점심시간 12시부터 1시까지. 그래서 그냥 원하는 시민이면은 다 그 신청 링크에 신청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간 되시면 참여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며 근데 이 와중에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연이 들어온 게 있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 지나쳤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지금 올해 이렇게 힘들게 살기도 했는데 사연. 네. 사연 한번 이 사연이 읽어볼게요. 사실은 지금 최근에 들어온 건 아니긴 해요. 좀 됐어요. 들어온 지가 저희가 계속 한달 이제 정도 됐나 봐요. 네, 기회가 안 돼서 소개를 못 하고 있다가 오늘 마지막 방송에서야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오늘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사연 보냅니다. 한국에서 19살 여자로 살면서 어이없고 황당한 일도 많이 겪어봤지만 이런 건 또 처음이네요.
오늘 방과 후에 집으로 가려고 버스를 탔었습니다. 타면서부터 남고생 2명이 시끄럽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버스 분위기가 아주 고요한 건 아니었지만 그 학생 2명의 목소리는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남학생들 건너편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는데요. 그 학생들의 대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누구야? 이름이 만약에 뭐 동민이면 동민아 너 여자 때리면 안 돼. 막 놀리는 말투로 너 여자친구가 아침에 고기 반찬 안 해줬다고 때릴 거야? 너 여자친구 시험 틀린 개수만큼 때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두 학생은 계속 웃으면서 희롱하는 말투로 저런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너 여자 팔 거냐? 그럴 거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버스에는 남학생도 많이 타고 있었지만 여학생도 많이 타고 있었고 학생이 아닌 승객들도 많았습니다. 그 남학생들 바로 뒷자리에는 중년 여성분이 앉아 계셨고 바로 앞자리에는 중년 남성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학생들은 다른 사람들이 본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라는 듯이 크게 얘기하다가 역시 큰 목소리로 쪽팔려서 안 되겠다 빨리 내려야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탄 지 2정거장 만에 내렸습니다. 그 학생들이 내린 다음에 다른 남학생들이 쪽팔리다라고 말하더군요. 저와 제 친구는 화도 정말 많이 났지만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여자를 때린다는 얘기를 면전에서 들은 건 2학년 때 세계사 선생님 이후로 2번째였습니다. 아저씨나 할아버지도 아닌 저보다 어리거나 나이가 같은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니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분 나쁜 감정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정말 머리가 터져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가장 기분 나쁜 포인트는 그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당당하게 해도 아무도 제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밤에 제 친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요. 그 친구가 자꾸만 그 학생들이 그 얘기가 잘못된 생각인 줄 모르고 한 얘기 아니냐. 여자를 때리면 안 된다는 말을 너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냐. 라면서 제 얘기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가 그 상황에 있지 않았어서 이해를 못하는 거겠지라며 마지못해 친구의 말을 이해하려 했지만 친구 얘기를 들으니 더 화가 났습니다. 게다가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이 얘기를 하니 너는 쓸데없이 왜 이상한 애 말에 감정이입을 하느냐라고 하시더군요. 이 모든 상황을 상식적으로 이해하는 건 포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꿈은 행복한 페미니스트로 사는 건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친구의 의심 섞인 말 덕분에 피해자의 말을 의심하는 건 피해자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된다는 걸 다시금 느꼈습니다. 덕분에 뒤에 물음표가 있어요. 네, 고맙지는 않다는 뜻이죠. 어쩌면 사소한 에피소드로 치부될 수도 있는 이런 일에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대학에 가서는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할지 걱정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해장상담소 제 힐링 팟캐스트입니다. 눈물 감사합니다. 글을 설설 쓴 것 같아서 걱정이 되지만 사랑하고 모든 페미니스트 분들 사랑합니다. 라면서 이제 PS에 수능 23일 남았습니다. 점점점. 네, 지나갔죠. 끝나겠네요. 네, 그렇군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네. 또 이렇게 저희에 대한 애정을 또 폭발해 네. 주시면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네요. 욕 보셨고요. 네, 진짜. 한번 너무 어떤 얘기해 상황인지 알 볼까요? 것 같지 네, 않아요? 이거? 너무 알 것 같거든요. 근데 정말 네. 행복한 페미니스트로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분노할 일에 분노하고 불쾌한 일에 불쾌한 감정이 드는 건 엄청 건강한 거잖아요. 불쾌할 상황이고 굉장히 근데 이제 그 감정이 전환은 필요하겠죠. 이제 본인이 그거를 이제 수치스러웠다라거나 하는 거는 아마 무언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중단시키지 못해서 혹은 그런 것 때문에 느꼈을 감정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저는 그 상황을 보고 분노하거나 화를 냈다라는 게 엄청 이분은 건강하고 본인이 느끼는 무언가 불쾌한 상황에 대해서 바로 인지하는 거잖아요. 잘못된 상황 혹은 저거는 굉장히 불쾌한 거. 그래서 저는 이분의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걔들이 잘못된 생각인 줄 모르고 한 거 아니냐.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그리고 여자를 때리면 안 된다는 말을 너가 때리면 안 된다는 말을 그렇게 했을 리는 없겠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약간 좋게 생각하자라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은 거지. 그거를 문제적으로 생각하면 스트레스 받고 화나니까 좀 좋게 보지. 너는 이런 말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이제 좋게 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거고. 그래서 친구의 말에 화가 난 것도 전 너무나 이해가 가기도 하고 네. 부모님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는 왜 감정이입을 하냐 쓸데없이. 근데 우리는 감정이입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집단적으로 여성이 호명됐을 때 그것의 정치적 의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당연히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그리고 그건 이 시민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너무 필요한 감각이기도 한 거고 저에게 쏟아지는 말이 욕이 아닐지라도 그게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면 화를 낼 수 있는 게 너무나 필요한 거잖아요. 살아가면서.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토로했는데 이 친구나 부모님이나
굉장히 이 시민으로서 의식이 좀 부족한. 좀 그러니까 부족하시네요. 그냥 약간 이해가 안 되더라도 또 그냥 받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런 감정을 좀 속상했겠구나라고 받아주는데 감정 교류가 안 되는 스트이기도 한 것 같고 좀 그렇기도 하네요. 아니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런 이제 친구의 반응 익숙하잖아요. 이런 반응 친구의 반응이나 부모의 반응이 굉장히 익숙한 게 이게 늘 넌 되게 뾰족하다. 너가 예민하다로 가는 지금 길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불편하고 문제적인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사실은 잘못하거나 정말 말도 하기 싫은 이런 진짜 찌질한 이런 경우의 사람을 그냥 뭐 왜 그런 얘기 했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게 불쾌감을 느끼고 정말 건강한 저희 청취자에게 마치 이런 얘기가 이제 가서 이제 예민하고 불편해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람을 만들까봐 저는 이런 거는 사실은 이런 주변인과도 이후에는 좀 더 싸울 수 있는 다른 친구들을 좀 더 만들어서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혼자 고립될 수 있잖아요. 이분이. 왜냐면 주변에서 다 뾰족하게 굴지 말아라. 그냥 넘어가자. 이 얘기 너무 많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 그랬을 때에 내가 마치 이 문제의 상황을 만든 것처럼 이 불편한 공기를 이 분위기를 만든 것처럼 얘기하는 거가 문제다라는 걸 알려줘야죠. 왜냐면 많은 경우에 정말 피해를 겪어서 내가 피해를 겪었을 때 이거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피해가 있었어라고 성폭력이든 폭력이든 얘기했을 때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 그거 오해 아닐까? 완전 전형적이거든요. 이거 전형적인 멘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 사람이 문제고 그건 정말 문제다. 왜 그랬어? 하면서 왜 버스에서 왜 그렇게 난리를 치고 그 유치한 본인들도 알면서 왜 그랬대라고 하면 될 것을. 왜 사회가 누구를 문제 삼는지를 보면은 그 사회가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 얼마나 삐뚤어졌는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그러셨을 땐 앞으로 그러니까 대학 가도 뭐 싸울 일도 많겠지만 주변의 친구도 가족도 사실은 이거는 내가 그런 게 아니다. 넘어갈 일은 아닌데라고 이제 굉장히 잘 생각하셨다라고 정말 응원해 드리고 싶고 외로울 수 있겠지만 또 회장 상담소 들으시니까 다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고 생기잖아요. 생기시겠죠. 또 저 생각하시면 좋을 것 여기서 이제 행복한 페미니스트 사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요라고 물었잖아요. 제 꿈은 이거 그냥 항상 저도 한 번씩 생각해요. 고민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행복한 페미니스트가 어떨 때는 가능한가? 근데 행복한 사람은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약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러니까 그 페미니스트 사는 게 오히려 행복하다. 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 그러니까 저는 한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은 행복한 것과 페미니스트 양립 불가능한 것 같기도 하다가 저는 어떤 면에서 그렇지만 돌아가기엔 이미 늦었고 그런 면에서 저는 최대한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을 때는 그랬을 때는 내 주변을 페미니스트 친구로 그러니까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주변에 이런 친구들을 조금 살짝 멀리하면서 조금 자기와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이분은 정말 본인 감정에 솔직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행복이랑은 정말 가까이 있으신 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불편한 상황을 쉽게 외면하잖아요. 그냥 듣지 말자라고 한다거나 그냥 또 저런 걸 봤네라는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냥 보고 느낀 감정에 대해서 그냥 바로 인지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한 거는 그러니까 뭐를 가까이 계신 행복이라고 분인 거 생각하냐에 아닌가. 따라서 되게 다를 것 같고 왜 그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 정희진 선생님 쓴 페미니즘의 도전에 보면은 안다는 것은 상처받는 일이다라는 말이 이제 사실 그게 페미니스트로서 행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인 것 같거든요. 사실 이건 되게 상처받는 일이고 매번 화나는 일. 저는 여기 이분이 지금 이런 정도 일에도 이렇게 화가 나는데 대학에 가서는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할까를 썼잖아요. 저는 올해 되게 많이 그걸 느꼈어요. 이렇게 계속 화가 나나? 이렇게 무뎌지지 않고 화가 날 줄이야. 너무 화가 나서 너무 힘들다. 정말 매번 너무 화가 나고 이런 일에도 화가 났을 때 그럼 사소한 일에 덜 화가 나는가? 아니에요. 계속 화가 나요. 그래서 너무나 화낼 일이 많고 너무 불행하고 어떨 때는 왜냐면 고통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니까 저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여성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내 몸이 막 아픈 것처럼 고통받고 이런 게 사실 페미니스트의
어떤 삶의 어떤 일부분일 수는 있겠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그래서 내가 만약에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그런 상황에 그냥 녹아들어서 좀 편안하게 살았을 때 그러면은 과연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게 가능할 녹아들 수도 수가 있죠. 아니 근데 그렇게 그냥 어. 뭐랄까 정치적으로 그 이 상황을 응. 페미니스트 정치 의식으로 응. 인지하지 않고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럴 때 이제 내가 가지고 있을 어떤 그런 류의 편안함 대신에 내 삶에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그게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덜 예뻐서 혹은 뭐 누구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런 류의 이제 어떤 사회적인 여성성에 덜 맞아서 이런 류의 불행에 훨씬 더 많이 시달렸을 것 같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떠한 그러니까 행복이냐 불행이냐라기보다는 어떤 가치인가. 이런 거 아닌가요? 고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고통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이분이 인생 행복하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고통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통의 정량이 있는데 그 그렇죠. 고통을 어느 방향으로 선택을 하냐는 건 거죠. 적어도 내가 선택한 고통. 적어도 내가 견딜 수 있는 고통이 그렇지. 무엇인가. 내가 존엄할 수 있는 고통. 예, 예. 내가 그래도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페미니즘 스위치가 한번 켜지면 묶어. 네. 선택인가? 대부분 아닌가? 어차피 못 끄고 그리고 페미니즘 스위치 한번 커졌을 때는 선택할 수 있는 그 불행의 종류가 저는 어쩔 수 없이 정해져 있다고 근데 생각해요. 그 스위치는 내가 키는 거잖아요. 누가 켜주는 건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 네, 선택하는 게 켜지기도 맞는 하죠. 것 같아요. 그 만나는 근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본인이 킨다고 생각해요. 전적으로 정말. 네, 그게 이제 누가 켰을 때 다시 알려준다고. 끌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 내가 켰다. 내가 켰다는 의미. 내가 켰다. 이미 내가 알고 켰고, 있어. 그리고 내가 이게 덜 괴로우니까 켰겠지. 저는 그쵸. 솔직히 항상 이렇게 전 생각해요. 그래요. 예. 저는 사람이 뭐 약간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 이런 약간 어떤 운명론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덜 괴로우니까 내가 켰겠지. 이 괴로움 두 가지 중에 저게 차 악이니까 저걸 선택했겠지. 저는 항상 이렇게 약간 생각하는 주의라 가지고. 우리 같이 고통받으면서 네, 그러니까요. 같이 행복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네. 거고 네. 너무 반갑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앞으로도 자주 뵀으면 네, 좋겠네요. 저희가 네. 해장산 도서가 이제 방학에 들어가지만 꼭 그렇죠. 계속 같이 들으면서 네. 힘을 나눴으면 좋겠네요. 해장산 점수가 올해 오늘까지 15회 방송을 했더라고요. 15회 방송을 했고 보니까 뭐 그 중에는 이슈를 다룬 것들도 있었고 또 일상적인 고민들을 다룬 것도 있었었는데요. 첫 회 방송이 이제 미투 빡쳐서 응급 방송을 했었죠. 그 다음에 걸스 캔 도 애니띵 이거라고 해서 이거 되게 옛날 일 같아요. 네. 지금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이게 아마 대학에서의 어떤 페미니즘 모임에 대한 백래시 약간 이런 거를 그때 그걸 다뤘었죠. 호크님이랑 네, 맞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불법 촬영 수사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였잖아. 지방선거 있었고 안희정 건 관련해서 재판 비하인드 얘기를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이라고 해서 기존 제도, 복지제도 아닌 다른 제도를 상상하는 그런 자리들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일상 이슈로도 막 효도 얘기 효쟁이. 다뤘던 게 있기도 했고 그쵸. 동물권을 맞아요, 얘기하기도 맞아요. 했고 그랬었네요. 그리고 옷차림에 대한 얘기 얘기도 그리고 뭐 있었고. 자기 방어에 자기 대한 방어, 얘기 맞아요. 네, 네. 미정님 나오셔서 했었던 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막 의도한 건 아닌데 해놓은 걸 보니까는 이슈랑 약간 일상적인 그런 소재들이랑 네. 같이 저희가 이제 같이 섞여서, 다루는 네. 균형적인 방송을 이뤘네요. 자아자찬 네, 그렇습니다. 그랬었는데 네. 새록새록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오늘 이거 2018년도 전반적으로 있었던 일들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생각난 건데 이 미정님이 이야기하셨던 것 같아요. 강해질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라는 편에 나오셔가지고 자기방어 훈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승리의 경험이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승리의 경험을 다시 카운트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무엇을 승리의 경험으로 볼 것이냐를 생각해 봤을 때 무언가 했는데 이런 워딩은 아니었을 수 있어요. 무언가 이제 시도했거나 무언가 이제 했는데 그게 많은 경험에서 실패했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건 승리한 경험이다라고 이제 의미 있게 유의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했었던 게 지금 기억나면서 올해 무언가 했던 일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고발도 많고 있었던 일도 많고 기자회견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에서 정말 집회도 많이 하고 그런 했었던 것들 그리고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나
그냥 일터에서라든지 학교에서 본인이 분투하면서 하셨던 그런 것들이 올해 한 해 마무리하면서 정말 다시금 생각해서 내가 그때는 그 불쾌감이 안 없어져가지고 혹은 더 시원하게 못해서 막 아쉬움이 많아서 오히려 안 좋은 경험으로 됐었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시 되짚으면서 이 방송 들으면 그런 경험들이 다 승리의 경험 그리고 정말 자산이 되는 경험으로 쌓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게 이 자체로도 되게 그런 경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 방송이 기억나네요. 미정님이 하셨던 이야기. 네. 저는 그 아저씨 같은 소리 안에 그 드라마 아저씨 다뤘었던 그 방송이 진짜 드라마를 되게 깨알같이 깠잖아요. 저는 이 드라마를 안 봤는데 그 한 겹 한 겹 까는 그 재미가 되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 같이 나왔었던 그 피바람님 미투 응급방송에 한번 나왔었고 안희정 재판 비하인드 얘기하러 한번 나오셨었는데 이분이 원래 사실은 평소에 되게 온화하신 캐릭터시잖아요. 근데 막 눈에서 막 불꽃을 튀기면서 얘기했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네요. 다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그리고 동물권 얘기하셨던 평화님도 너무 멋있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우리 약간 좀 나오셨을 때 너무 멋있는데? 약간 이러면서 약간 저희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그랬었어요. 평화님 이거 듣고 계실라나? 맞아요. 그랬던 것도 기억나고. 전 동물권이 좀 참 어려운 주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이슈들은 좀 내가 일상에서 좀 겪었던 것들이나 고민했던 것들 그리고 뭐 활동 같은 것도 일상에서 우리가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활동가들끼리 많이 얘기도 하고 근데 동물권 이런 거는 어쨌든 좀 제가 평소에 이제 어떤 감수성이 그렇게 높다고 그러니까 걱정되는 그래서 방송을 앞두고 제가 약간 뻔한 말할까봐 약간 실수할까봐 엄청 긴장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그 나름대로 그전 공부를 좀 많이 한 거거든. 생각도 많이 해서 좀 많이 기억에도 남고 근데 그날 되게 그러니까 저도 배우는 게 되게 많은 그런 회차였고 나의 아저씨 같은 경우는 조회수도 좀 높았지만 이 드라마에 대한 저의 분노가 약간 되게 높을 때 해가지고 되게 조목조목 깠던 것 같은데 또 이율 배반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이 드라마의 여성 주인공을 좋아하셔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뭐 팬도 그 오래되고 배우를 좋아하셔. 뭐 그 콘서트도 가고 이러지만 근데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좋아하는 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비판할 수 있겠다라는 했고 이때 나연 씨 비판을 너무 잘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드라마의 구림을 되게 만천하에 알렸다. 그런 웬매니에서 네 이거는 지금 나의 아저씨 같은 이 방송은 46,000명 넘게 들었어요. 네, 지금 맞아요. 5만 명을 향해 가고 있는 엄청난. 아니 근데 이게 저는 나의 아저씨 관련해서 이 녹음하면서 좀 걱정을 한 거예요. 드라마가 아직 다 안 끝났는데 갑자기 이 드라마가 방향을 선회해가지고 다른 내용을 보여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아니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계속 계저씨를 아주 근사한 아저씨처럼 인식하도록 마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쌓아나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없었지만 늘 그 작품을 이제 칭송하는 혹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다 보지도 않고 끝까지 그 작품에 대해서 계속 그러니까 뭔가 지켜보는 건 중요하잖아요. 보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냐라는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간에 방송을 했어서 혹시라도 그게 갑자기 방향을 선회하거나 왜 그런 드라마들 우리 많잖아요. 영향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럴까봐 걱정했는데 그러지 않고 본인의 목적하는 바대로 다 지켰어요. 쌓고 예, 굉장히 밀고 나가면서 마무리를 하는 마지막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보셨군요. 네, 봤죠. 어떻게 끝나는지 지켜봤는데 그래서 굉장히 역시 이게 그냥 방송 권력이잖아요. 방송 권력 정말 대단하고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는구나. 밀고 나가는구나. 그런데 제가 너무 화가 나는 게 이게 대상을 받은 거예요. 드라마 무슨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까지 그 방송가에서 소위 말하는 그 인정 같은 거 방송가에서는 그냥 이러나 저러나 그냥 그거 인정하고 다 공감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상을 주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얼마나 처절하게 공감을 했으면 그 대상을 받았겠어요. 근데 진짜 주변 남자들이 그 처절하게 그 드라마 처절하게 공감하잖아요. 처절. 진짜 인생 맞아요. 그 드라마가 인생 드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가지고
정말 그래서 아쉬움이 진짜 많이 남죠. 네. 여전히 그래서 그리고 굉장히 뭐 대상 받은 게 그렇게 왜 이렇게 상이 휘둘리는지 모르겠는데 대상을 그 드라마가 받고 나니까 다 봐봐야겠다. 라며 댓글 그 대상을 받았다라는 기사 댓글에 봐야겠다. 이 드라마가 그래도 오해했나? 막 이런 댓글이 달린 걸 보고 제가 아니 오해가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네 아마도 그리고 나서도 더 많이 봤겠죠. 네. 완결된 드라마를.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불법 네. 촬영 얘기 한사성에 그 몽쉘님 나오셔가지고 이때 되게 그 디테일한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었고 같이 막 분노했었던 게 생각나는데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은 또 이게 이렇게 네, 정말. 구조적인 문제로 드러나는 결국 그때도 계속 네. 계속 얘기하셨던 게 그 웹파 업체 카르텔 카르텔 얘기했었죠. 얘기를 그때도 참 네. 계속 하셨었고 이게 네. 지금 조회수가 23,000명이 넘는 상황이고 지금 그 강해질 기회는 무궁무진하자 이것도 23,000이 넘었고 안희정은 유죄다편 재판 비하인드는 3만 넘었고 동물권 이야기도 3만에 지금 달해가고 있는 상황.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같이 들어주고 계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뭐 2018년도 좀 돌아보지만 93회나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 아니 왜냐하면 복습하시거나 그 처음부터 듣는 사람이 새로 있겠죠? 유입되셔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지난 에피소드들 중에 약간 누적 조회수가 2만 명이 들은 에피소드로는 예전 30회 때 그 페미니스트 우픈 명절 네. 명절에 대한 그 정말 분노를 담아 이걸 했었었죠. 그리고 33회 낙태죄 죄를 묻다. 네. 이게 3만이 3만 넘었었고요. 스테디셀러죠. 네, 이거 저 이 방송 가끔 들어도 좀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42 이하의 데이트 강간과 연애 각본이라고 네. 해가지고 그 방송이랑 그리고 44회의 재판부의 가해자 과몰입 그건 연기가 아니라 성폭력입니다. 이게 바로 그 남배우 A 사건의 네네네 그 얘기였죠. 그리고 74화에 우리에겐 페미니스트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이 마중물 선생님 네, 마중물 쌤 나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나오셨죠. 저 이거 방송 들으면서 되게 감동 먹었어요.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 교육 현장에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잘 가르치고 스킬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중요하다. 네. 그래서 내가 진짜 페미니스트적인 주장을 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런 얘기를 하네? 그럼 아이들은 그 얘기를 듣지. 뭐 그런 얘기에 유해 얘기를 했는데 저는 되게 그게 힘받는 얘기 진짜 많았어요. 이 에피소드. 그런 교사들이 학교에 되게 많아져야 되는데 그런 교사들이 학교에 제대로 오래 있기가 힘든 구조를 이렇게 막 공격도 너무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사들이 되게 많은 교육 현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최근에 정교조 선거에 최초의 그 그렇죠. 여성 후보 페미니스트 두 명 메이트로 나왔더라고요. 네, 메이트 나오셔서 그러니까요. 아무튼 근데 마중물 쌤이 최근에 네. 트위터에서 해상 상담소를 언급해 주신 거예요. 진짜요? 반갑답니다. 듣고 계신가요? 네, 너무 듣고 반가웠다는. 계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되시면 나오시면 좋겠네요. 그때 칠렐레 팔렐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 해장픽. 그럼 해장픽을 한번 할까요? 자, 우리가 항상 즐거워하는 시간. 자, 제가 해장하면 픽을 또 왜 표정이 아니 즐거워요. 정말 항상 돌아오는 시간. 자, 해장 픽. 네, 해장픽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원래는 그간 했던 해장픽 중에 제일 가는 픽을 뽑아보는 건데요. 제가 그간 했던 해장픽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다 들어보기가 어려워가지고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새로 해장픽을 하세요. 네, 아니면 좋아요. 과거에 했던 해장픽을 하시든가 네. 뭐 네. 편하게 하십시오. 네, 좋네요. 네. 네. 그다음에 문명님 저는 준비해 오셨을 것 같아. 그 민우의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번에 낸 워크북인데요. 제목이에요. 누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니까 땡땡땡이 직접 만드는 조직 문화라는 워크북을 상담소에서 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 성폭력 이슈를 고민할 때, 성폭력 문제를 고민할 때 성폭력 문제가 단지 그 피해자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용인되는 분위기나 조직 문화라든지 그 안에서 이게 해결 가능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알려면 우리가 속한 곳의 조직 문화가 어떤지에 대해서 잘 알고 무엇을 바꾸어야 되는지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조직 문화라고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와서 바꿔줄 것만 같고 뭔가 매뉴얼이 있을 것 같고 한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 조직에 필요한
그리고 그 조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상담소에서 땡땡땡이 만들어 나가는 이 책을 보시는 분들이 이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추천드리고 뭔가 일터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사람들과 속해서 만드는 커뮤니티나 뭐 여러 공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데서 우리가 계속 뭔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무언가 만남이나 뭐 공간이나 이런 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지 한번 해보는 걸로써 이 워크북을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 요번에 받으려면 났어요. 어떻게 해야 저기 되죠? 아직 배포 전이에요. 저 관련해서 신청 링크가 공지가 곧 나갈 예정이니까요. 저희 홈페이지를 주시해 주시고요. 그리고 SNS 통해서도 나갈 예정이니까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시민단체나 약간 협동조합 관련된 단체에 있으신 분들이 아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단체 네. 아니어도 어떤 모임이나 공동체에서 다 아마 두루 사용할 수 네. 있는 그런 워크북 형태로 돼 있어서 직접 해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쓰면서 네. 그거를 같이 하는 시간을 갖기에 되게 좋을 것 같고 민우의 홈페이지에서 아마 조직 문화 뭐 이렇게 검색하면은 아마 상단에 노출되는 걸로 들어오시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저의 픽은요. 저의 픽은 따끈따끈합니다. 여러분 극장 가서 국가의 부도의 날을 보십시오. 요즘 제가 국가 부도의 날 무슨 전도사가 돼가지고 제가 약간 그 영화를 미리 시사회를 받으면서 봤어요. 개봉 전에 나오면서 김혜수 1000만 배우 만들기 위원회를 결성하고 싶다는 정도로 이 영화로 김혜수가 1000만을 안 찍으면 진짜 내가 너무 짜증날 것 같다. 이런 거고 제가 올해 정말 저는 올해 한국 상업 영화 너무 형편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자 떼거지 나오거나 여자 되게 원톱인 것 그러니까 투톱인 것처럼 하면서 남성을 되게 보조해주는 받쳐주는 역할만 주고 이런 면에서 그래서 제가 올해 봤던 영화 대부분이 되게 저예산 아니면 상업 영화와 독립 영화 경계에 걸쳐져 있는 여성 영화들이 되게 재밌었고 그 외에 뭐 몇백만을 찍어야 된다 찍는 그런 영화들이 굉장히 형편없었는데 저는 국가 부도의 날은 한국 상업 영화가 되게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최고치다.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 저는 제가 지금 막개봉해서 길게 자세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90년대잖아요. 그러니까 IMF가 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무시나 차별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 현장에서도. 그런데 그거를 되게 그거를 미화하거나 외면하지도 않으면서 하지만 굉장히 유능한 여성이 그걸 어떻게 돌파하는지를 보여주고 사실 이게 실패 서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실패 서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남자였으면 너무 뻔한 얘기야. 한국이 실패했고 남성들이 되게 고군분투했는데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되게 뻔한 얘기인데 이게 여성이란 어떤 소수자이면서도 굉장히 키를 진 이중적 위치로서 이 캐릭터가 부여되면서 그것이 주는 되게 쾌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는 꼭 봐야 된다라고 되게 단언하고 그리고 특히나 페미니스트들이 보기 저하는 인물이 한 명 있잖아요. 거기에. 유아인 씨요? 네. 유아인 씨가 있잖아요. 그 유아인 씨 비중이 작다고는 할 수 없어요. 유아인 씨 비중이 작다고 할 수는 없지만 유아인 때문에 이 영화를 안 본다는 것은 굉장히 빈대잡다 초과상간을 태우는 그리고 사실 초과상간이 아니라 대궐이에요. 그래서 빈대잡다 대궐 태운다. 대궐을 태워요. 그리고 그 대궐의 각킹이 김혜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대궐과 각킹을 보고 그냥 영화를 선택해서 보면 좋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혜수 배우님은 네. 되게 그 여성 배우들을 키우는 일이나 아무튼 그런 포션을 넓히는 일에 되게 관심이 네. 많더라고요. 네. 되게 너무 그런 것도 멋있다고 생각했고 올해 약간 좀 두드러졌던 게 그렇게 약간 여성을 밀어주는 여성의 느낌의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여성 영화를 밀어주고 뭐 여성 배우에 대한 응원을 하고 이런 식의 네. 흐름들이 있었던 거. 그래서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그걸 어떤 운동으로 만들어가지고 막 힘을 몰아주는 거를 되게 정치적으로 막 펼쳤던 것들이 네.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네, 저도 되게 좋았던 게 제가 그리고 특히 올해 되게 이 영화는 올해 영화다라고 몇 개 뽑는 영화에 공교롭게 한지민 씨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스백은 한지민 씨가 주연이고 허스토리에도 한지민 씨가 특별 출연하고 국가 부도의 날도 한지민 씨가 특별 출연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그 둘의 투샷은 정말 저는 너무 좋죠. 너무 좋았어요. 한지민 씨가 여우주연상 받으면서 그 진행을 김혜수 씨가 네, 했잖아요. 네. 그때 이제 김혜수 씨를 언급하면서 음. 뭔가 그 둘의 투샷이 잡혔을 때 너무나 김혜수 씨가 울었어. 약간 울었어. 흐뭇하고 흡족한 연대의 막 그런 게 이제 나오는 게 정말 보기 드문 너무 귀한 장면인데 앞으로 왠지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 네. 네. 그런 느낌이 확 들면서 그 미스백 같은 경우에도 영화가 당연히 아쉬운 거는 있는데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봐야 된다 해서 그게 정말 다른 것과 다르게 상영관이 초반에 되게 적었는데 갑자기 상영관이 막 늘면서 봐야 된다라는 붐과 여러 가지를 타고서는 사실 흥행한 네. 거잖아요. 단관을 했죠. 그리고 네네. 지금 2차 단관 하고 있어. 저도 신청했고 2차 그러셨어요? 단관 한다고 지금 네. 떴고요. 그리고 저는 그 미스백이나 허스토리나 뭐 소공리나 다 가진 분명 한계 있다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저는 되게 그 실패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실패한 영화들도 아니고 더더군다나 그래서 저는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가의 보도의 날은 특히나 봅시다. 그러니까 아무튼, 김혜수 배우님 하나 믿고 가도 네 충분히 흡족하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제 픽은 여기서 끝났고요. 그리고 마지막 올해의 소감인가요? 오늘의 소감이면서 오늘의 소감이자 올해의 올해의 소감이겠네요. 소감이겠죠. 그래서 올해 이제 시즌 어쨌든 마무리가 들어가고 저희가 방학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어쨌든 팟캐스트로 만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올해 어떻게 뭐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팟캐스트에 참여하시면서 뭐 어떠셨는지 이런 얘기도 좀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사실 화가 많은데 이렇게 화를 평소에 사람들이랑 같이 있을 때 막 이렇게 화를 낼 때 화를 길게 내는 타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를 길게 풀어서 말하는 타입은 아닌데 팟캐스트에 오면은 그걸 길게 얘기하게 되잖아요. 길게 얘기를 하는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는 게 주는 어떤 해소의 어떤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고 만나게 되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 게스트로 오시는 분들의 그런 매력 이런 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해서 즐거운 경험이었다. 네. 그런 네, 정도의 네. 소감이고요. 네. 내년에도 만약에 팟캐스트에 나오게 된다면 불러주시게 된다면 더 재미있는 얘기, 다양한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걱정이 돼요. 방학이 되면 사람들이 청취자분들이 떨어져 나갈까 봐 항상 이제 좀 전전긍긍한 마음이 되는데 여러분 가시지 마시고 기다려 주시면 조금 좋겠어요. 방학을 해야 오히려 약간 그런 게 더 생기는 것 같아요. 기다리는 마음? 네, 더 간절한 마음. 애가 계속 하고 있으면 좀 미뤄놨다 약간 이렇게 되는데 좀 방학 안 하면 미뤄놨던 것도 좀 들으면서 언제 하지? 뭐 이런 약간 어떤 그런 효과를 좀 기대해 보면서 네, 저는 효과를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명님의 네. 소감. 아니 이거 이제 오늘 녹음하러 오면서 한 해를 너무 마무리를 빨리 준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짧죠. 네네. 그런 느낌도 들고 뭔가 몇 번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녹음을 했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이거 녹음했던 거 이제 보니까 저는 말을 많이 하고 가면은 정말 쓰러지듯이 가서 잔다거나 늘 기력이 막 쇠하는 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좀 기가 빠지는 입으로 기가 빠지는구나. 정말 사람은 입으로 기가 빠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정말 팟캐스트 녹음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하이킥하고 막 네. 그러니까 무슨 말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는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막 뒤척이는 거죠. 계속 뒤척이고 막 괴롭고 그냥 심정적으로 계속 괴롭고 그랬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덜 그러니까 기가 빠지는 방식의 그런 이제 녹음을 할 수 있게 됐나라는 생각을 오늘 좀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면서 왜냐하면 전에 정말 처음 녹음했을 때 그날 집에 가가지고 정말 쓰러지듯 기절하듯 잤거든요. 막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나아졌구나. 사람이 하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는구나라는 거를 모니터링은 못해도 그래도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고 그리고 이제 아까 갓김치님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 방송에서 이 녹음하러 왔을 때 만나는 정말 처음 만나지만 같이 얘기할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이 되게 좋았어요. 저도. 맞아. 왜냐하면
그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사전에 합을 맞춰보지 않았는데도 그게 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쿵짝까지 아니더라도 그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다른 거를 너무 많이 발견하고 너무 놀랄 수가 있고 당혹스러울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공감하면서 방송했었던 것 같아요. 그 살면서 오셨던 패널분들이. 그렇게 네. 좋은 대화를 그렇게 집중할 집약적으로. 경험이 그렇게 네. 많지 않은데 그건 되게 행운이죠. 네, 그러시면? 그래서 맞아요. 그거 정말 좋았습니다. 네. 아, 네. 저도 올해 또 사회자로 이렇게 같이 했는데 내년에 뭐 다시 만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가능성이 좀 되게 만나고 싶은 쑥스러워 것 보이네. 네, 근데 뭐 항상 쑥스러워요. 저는 믿지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좀 겹친 얘기긴 한데 올해 팟캐스트 하면서 약간 그 특별 게스트 분들 오면서 자극받기도 하고 솔직히 자극이 되기도 하거든요. 좀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팟캐스트 하면서 사실 제가 뭐 직업이 활동가긴 하지만 그날 일 처리하느라 되게 정신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팟캐스트 하면 그 주제에 대해서 막 다시 생각하게 되고 내 생각을 또 정리해서 말하게 되잖아요. 잘 안 돼요 정리가. 근데 그렇지만 그런 좀 쪽을 통해서 좀 제가 좀 차분해. 그러니까 뭐냐면 저 또 표정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약간 분노긴 한데 약간 차분한 분노가 좀 그래도 정련된 분노. 네. 그러면서 약간 이 분노로 약간 어떻게 박살내지? 약간 이런 방식의 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올해 막 사건 사실 터지면서 진짜 환멸이라는 대화를 되게 많이 썼어요. 환멸난다 이러지만 그래도 그 환멸에 약간 너무 매몰되지 않고 좀 조금이라도 이렇게 뭔가 행동하고 분야를 내는 그런 계기가 팟캐스트 주제 토론할 때 주제 얘기할 때 사실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환멸에서 좀 빠져나오는 약간 그런 역할을 많이 한 거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지칠 때 있잖아요. 짱나잖아요. 다 놓고 싶고 약간 뭐 이런저런 생각하기도 싫고 근데 방송을 들으면서 다들 그런 기운과 그런 에너지를 받지 않을까라고 그럼 저는 좋겠다. 그럼 너무 생각- 다행이네요. 그럼 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아쉬운 게 뭔가 재밌고 웃으면서 듣고 뭔가 빵빵 터지는 이런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는데 그게 매일 실패하는 네, 거예요. 안 되죠.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왜 같아요. 이렇게 안 되고 뭔가 막 재밌고 웃음이 넘치고 막 네. 이런 거를 그러니까 꿈꾸는 것과 현실이 되게 다르다라는 네. 것도 확실하게 이제 맞아요. 인식시켜주는 자리인 것 같기도 해요. 참 어려워요. 그게 어쨌든 올해 한 해 이렇게 잘 달렸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저는 네. 사실 오늘 두 분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보니까 되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되게 편안하다. 약간 게스트가 이렇게 그냥 둘이니까 너무 그러니까 오늘 준비 없이 오셨어요? 게스트 있으실 때. 오늘 그원 때보다 마지막이라고 준비를 잘해. 유종의 미를 잘 거두려고 제가 그원 때보다 준비를 많이 네, 했어요. 빼곡하다. 메모가 빼곡해. 그렇지만 준비 안 한 것 같죠. 약간 좀 방송을 그런 들으면, 감은 그죠? 있네. 그 가시적으로 지금 큐티보이님 막 대본이 엄청나게 지금, 메모가 많아요. 네, 그 어느 때보다 그렇긴 하네요. 네. 근데 항상 이렇게 하는데도 정리가 안 되는 거는 좀 아니요, 정리되고 있어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맞다, 나 해장비 그거 해야겠다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집회가 있어요. 아, 네, 네, 올해 마지막 미투 집회가 응. 있습니다. 어디서 하더라? 아이고, 네, 이번 주 토요일에 집회가 광화문 광장에서 있네요. 아, 네, 상징적인 광화문 공간이고 올해 마지막 집회일 테니까 이게 지금 제목이 사실 성차별 성폭력 끝장 집회잖아요. 끝장은 사실 안 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많이 모이는 장면들을 보여주는 거 너무 중요하니까 좀 같이 외치고 네, 네. 힘 받고 그러기 위해서 많이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12월 1일 저녁 5시에 모이면 됩니다. 네.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의 시즌은 네. 그럼 여기서 올해 시즌은 굿바이를 하고요. 네. 내년에 언제가 될지 사실 정확히 모르죠. 네. 네. 내년 뭐 아마 연초 2, 3월이 되지 봄쯤에 않을까? 네. 예상합니다. 그때까지 뵌 동안 모두 다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저희의 마지막 인사 거침없는 해상 삼소도